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앙드레 르블랑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죠. 샤워하고 블랙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나 봐요. 의학에서는 모든 것에 규칙과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제 아파트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예전에는 제 딸 클레어가 음악과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현관에는 그녀의 신발이, 부엌 테이블에는 책들이 놓여 있곤 했어요. 저는 짜증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흔적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23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잠시 군대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왜 그렇게 먼 곳에 가려는 거니?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아직 회복 중인 가난한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길 잃은 프랑스 소녀를 도와주지 않을 불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이건 제 두려움이었지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고 계시네요. 클레어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전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클레어는 항상 고집이 셌거든요. 마치 그녀의 어머니처럼요. 그래서 3개월 전 저는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파란색 캐리어를 끌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클레어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상통화로 학생 기숙사의 작은 방을 보여주곤 했죠. 매운 음식과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제 걱정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뜸해졌어요. 2주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클레어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어요. 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았죠.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딸을 잘 알거든요. 오늘 아침 클레어의 어학원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르블랑 양이 3주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에서도 퇴거했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부엌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가능성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클레어가 아픈 걸까? 다친 걸까? 아니면 그냥 저를 피하고 있는 걸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달은 됐지만 답장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도 전화했지만 더 많은 정보 없이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일 아침 서울행 비행기 티켓의 구매 버튼 위에 제 손가락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이게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까요. 파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3년 동안 클레어의 아버지였던 제 마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고 클레어에게 제가 필요해요. 그녀가 제 도움을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에요. 저는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급하게 예약한 비행기 티켓에 엄청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짐을 싸기 위해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졸업식 날의 클레어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고 근심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그녀의 사진에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창문 밖으로는 파리의 일상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직장으로 걸어가고 카페에 앉아있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계는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내일 저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딜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를 위해서라면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클레어를 위해서라면 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을 겁니다. 비행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륙했어요. 12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자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죠. 작은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바닥과 밝은 조명을 갖춘 거대한 공항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국어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항 안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그리고 있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제가 틀렸다니 또 어떤 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사방에 걸려 있었어요. 일부는 아래에 영어 번역이 있어서 저는 그것들을 따라 출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이상한 모양들이 저에게는 퍼즐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클레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자 젖은 담요처럼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덥고 끈적거렸습니다. 습도 때문에 몇 분 만에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버스가 쌩쌩 지나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전화 통화하며 캐리어를 끌며 가족들을 맞이하며 모든 방향으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혼란 속에 멍하니 서 있는 길 잃은 프랑스 의사를 눈여겨보지 않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으로 클레어의 어학원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보이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자동차로 가득 찬 넓은 고속도로, 화려한 간판과 광고판이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었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은 살아있고 활기차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어학원은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안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에어컨의 시원함이 바깥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접수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학생이 아닌 외국인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제 딸 클레어 르블랑을 찾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며 핸드폰으로 클레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클레어 씨는 6주 전에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더 이상 여기 학생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딸이 아직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성은 컴퓨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녀는 고급 과정을 마치고 더 이상 등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보다 더 길을 잃은 기분으로 학교를 나왔어요. 클레어는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고 저에게 거짓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으로 그녀의 학생 기숙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이라 불리는 작은 방들이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관리인은 제가 들어갔을 때 휴대폰에서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르블랑, 저는 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 딸이에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2달 전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2달이라고요? 클레어는 불과 2주 전에도 여기 살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었는데 또 거짓말이었군요. 제 걱정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가 제 다음 목적지였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있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이해할 만큼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다시 클레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많은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외국인 많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성인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아직 실종자 사건 아니에요. 제가 그녀는 프랑스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행 중일 수도, 친구들과 함께일 수도.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분주한 거리로 나와 인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네온 간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시차 적응과 걱정으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교통소음과 한국어 대화들이 제 귀에는 의미 없는 소리로 맴돌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찾아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언어도 못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춘 클레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옆 테이블에서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제가 절망적으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고민이 있어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이름은 진호였고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클레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의 눈이 알아보는 듯 반짝였습니다. 이 여성을 본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도시 동쪽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으러 그곳에 가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내일 저를 이 센터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어요. 오늘 밤은 그가 근처에 제가 쉴 수 있는 작은 호텔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작은 호텔 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클레어가 있어요. 내일이면 그녀를 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하지만 딱딱한 침대에 누우면서 새로운 걱정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자신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 그토록 애썼다면 그녀는 과연 제가 자신을 찾아주길 원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제 호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이 이미 뜨겁게 내리쬐어서 공기가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휴대폰이나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명백한 외국인인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지하철에서 나와 좁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 부분은 현대적인 도심과는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건물들이 더 오래되고 작았습니다. 창문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노인들은 그늘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작은 식당에서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진호가 파란색 간판이 있는 단순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한글로 뭔가가 써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센터예요. 우리가 다가가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정말 여기 있을까요? 만약 그녀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인사말을 연습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적당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은 깨끗하지만 소박했어요. 접수돼 있던 여성이 진호에게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보는 동안 그들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가 함께 있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기를 안고 있는 웃는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수업이나 모임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성이 우리를 복도를 따라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통해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이 보였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분명히 임신 중이었고 다른 이들은 무릎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었어요. 제 혼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 센터일까요? 그때 그녀를 보았어요. 클레어가 원안에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든 제 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금발은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헐렁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녀가 옆에 있는 여성에게 말하기 위해 살짝 돌아볼 때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제 무릎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클레어의 배는 둥글고 불러와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배가 한눈에 들어왔죠. 클레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이름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원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해졌어요. 아빠? 클레어가 속삭였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키가 큰 한국 여성이 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권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친절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김현정입니다. 이 센터의 원장이에요. 김 원장은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클레어는 저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앉았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호하듯이 둥근 배 위에 놓여 있었어요. 클레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는 누구니? 우리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해. 클레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예요? 아빠는 즉시 통제하려고 하시고 모든 걸 아빠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난 내 아버지야. 나는 너무 걱정했다고. 넌 사라졌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수업에 대해 거짓말했어.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르블랑 씨 이해해 주세요. 당신의 딸은 4개월 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우리에게 왔어요. 이곳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키우기로 선택한 미혼 모두를 위한 센터입니다. 제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 차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미혼모라고요? 제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클레어가 외국에서 임신을 하고 혼자 있다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니? 이번에는 더 조용히 다시 물었어요. 클레어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학원의 다른 학생이었어요? 미국인이었죠? 제가 아기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 너머로 그녀가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둥근 뺨을 제외하고는 얼굴이 예전보다 더 마르고 있었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똑바로 앉아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왜 한국인이? 마침내 물었어요. 왜 하필 이곳에 머물기로 한 거니? 너는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 클레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곳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저를 판단 없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싱글맘이 되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프랑스에서는 저는 항상 실수를 저지른 의사의 딸로 남을 거예요. 김 원장이 제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르블랑 씨, 당신의 딸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여성들의 교육을 돕고 있어요. 그녀는 여기서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 없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이 독립적인 여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금 집이라고 부르는 이 낯선 곳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좀 바람을 쐬어야겠어. 저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센터를 나와 밝은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고 있었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제 세계가 뒤집히는 동안에도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벤치를 찾아 무겁게 앉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볍다가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제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답없는 질문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 딸이 집 대신 이 낯선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보다 이 외국인들을 더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그녀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아픈 것은 언제 제 딸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녀가 도움을 청하러 저에게 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애도했어요. 비 속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얼굴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울고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눈물과 섞이고 있었죠. 주변 세계는 형태가 없는 색들과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김 원장이 큰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젖은 벤치에 제 옆에 앉아 우리 둘 위로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당신과 아주 닮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인정하기를 꺼리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고집이 센가요? 네. 자존심이 너무 강한가요? 아마도요. 이런 말은 익숙했지만 낯선 이의 입에서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원장은 이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돕는다는 것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해요. 행동하기 전에 이해하는 거죠. 그녀는 저에게 며칠 동안 센터에 머물 것을 제안했어요. 방문객을 위한 작은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압박감 없이 관찰하고 배우고 클레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제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클레어를 즉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서 본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녀에게 떠나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방문객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좁은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젖은 옷은 창가의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벽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모두 큰 방에서 함께 먹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클레어처럼 눈에 띄게 임신한 상태였고 다른 이들은 아기를 안고 있거나 주변에서 놀고 있는 유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유일한 남자였고 어색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화가 났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둘 다여서 저에게서 멀리 앉았어요. 하지만 김 원장은 저를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3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앉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프랑스에 대한 정중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등에 6개월 된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다음 달에 쌍둥이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세 번째는 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이 여성들은 교육을 받았고 사려 깊고 강인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쌍둥이의 엄마는 컴퓨터 과학 학위를 마치고 싶어 했죠. 그들은 품위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정리를 도왔어요. 부엌에서 한 나이 든 여성이 특별한 한국 금속 그릇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나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제가 이해할 때까지 미소 지으며 과장된 동작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은 이 작은 교감의 순간이 내 안에 무언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올려다보았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합류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어제 내가 나쁘게 반응해서 미안해.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나를? 그 생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이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하늘에서 점점 높아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근처 작은 나무의 잎들을 살랑거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딸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그녀의 임신 너머로, 제 충격과 두려움 너머로 저는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내 삶에 대해 말해줘. 마침내 말했어요. 클레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4개월 전에 겁에 질리고 외로운 상태로 센터에 왔던 김 원장이 어떻게 질문 없이 머물 곳을 제공했는지, 다른 여성들이 어떻게 싱글맘이 되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으며 센터의 웹사이트를 돕고 있었죠. 이 여성들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날 오후 클레어는 저를 센터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시장은 생기와 색으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외치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노인 여성이 클레어를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 봉지에 당근을 더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클레어의 배를 토닥이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그것이 제 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당근을 많이 먹어서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클레어가 번역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클레어에게 친절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엄마와 아기에게 좋은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고 있었고 한 젊은 남자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붐비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낯선 이들의 이런 작은 친절 행동들이 저를 깊이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센터에서 공동 저녁 식사에 참여했어요. 모두가 뭔가를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두 여성과 함께 채소 자르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했고 필요할 때는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따뜻했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클레어가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손을 옆구리에 댔어요. 3명의 여성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섰지만 김 원장이 부드럽게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연습 진통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아직 진짜 진통은 아니에요. 지켜보세요. 여성들은 클레어가 불편함을 견디며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통 시간을 재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들의 보살핌 아래 긴장을 풀고 한 여성이 특히 이상한 호흡 기술을 시범 보이자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요. 저는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제 병원에서 저는 수백 명의 임신한 여성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동체 지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서로를 위한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목격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한국은 현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후진적이고 불친절한 나라를 찾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대신 공동체가 중요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돕는 곳. 제 딸이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받아들임을 찾은 곳이었죠. 저는 여전히 클레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전히 외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갈 그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어쩌면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센터에 온 지 5일이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깨지기 쉬운 평화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미래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 제 몇 안 되는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작은 방문객방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여성들이 매일 아침 모여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정원이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저도 어색하지만 환영받는 느낌으로 그들과 함께 했었죠.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제 주의를 끌었어요. 서두르는 발소리, 빠른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급한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여성이 클레어의 방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김 원장이 저를 발견하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클레어의 양수가 터졌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의사인 제 마음은
즉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2주 일찍 진통이 시작됐어요.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랐죠. 저는 상충되는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설렘, 두려움, 그리고 이 순간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클레어의 방은 작았지만 아침 햇살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충격과 통증으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빠, 그녀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의사였고 딸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저는 말했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센터는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병원에 전화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클레어의 가방을 싸고 있었으며 세 번째 여성은 지정된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익숙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갈 밴이 도착했어요. 한국 병원은 그 현대성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첨단 장비, 전문적인 직원들이 보였어요. 한 간호사가 클레어를 이름으로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전 진료를 위해 여기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녀를 분만실로 데려갔고 다행히도 저도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어진 시간들은 우리 둘 다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힘들었어요. 클레어는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오는 진통 동안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배운 한국어 문구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아마도 예의 바른 단어들이 아니었을 것 같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훌륭했어요. 의사는 각 단계를 쉬운 영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세심하고 친절했어요. 서류 작업이 저를 혼란스럽게 할 때 누군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제 병원과 비교해봤지만 한국의 시스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9시간의 긴 진통 끝에 제 소녀는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사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클레어의 가슴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 딸은 지쳐 보였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함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름은 말이에요? 클레어가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마리 현정 르블랑이요? 마리는 할머니의 이름을, 현정은 클레어가 힘들 때 집을 내어준 원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르블랑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이어질 우리 가족의 성이었죠. 우리 세계 사이의 완벽한 다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저는 비행기를 취소하고 호텔 예약을 연장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클레어가 마리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센터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방문하며 선물과 조언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클레어에게 아기를 안는 여러 방법, 한국 전통 방식으로 아기를 감싸는 법, 아기가 울 때 달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호텔 방에서 비자 요건과 이민 정책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리의 제 의원에 전화를 걸어 장기 휴가의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한국에 머문다면 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리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클레어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센터로 돌아왔는데 여성들이 아기를 위한 특별한 환영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방은 종이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잔치 음식이 테이블을 덮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태어난 후 센터를 떠난 엄마들도 이 축하를 위해 돌아와 있었어요. 김 원장은 작은 찻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가 프랑스어로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손녀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도 주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판단으로 가득 찬 채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오직 차이점과 위험만을 보았어요. 이제 저는 연결과 공동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너무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제 딸의 강인함을 보았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레어와 마리가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제 작은 손녀는 클레어의 가슴에 있는 캐리어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는데 그녀의 작은 얼굴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2달 후에 돌아올게.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리가 여행할 수 있을 만큼 크면 너희 둘이 파리를 방문할 수 있게 준비할 거야. 클레어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지금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봐 주셔서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높이에서 보면 그것은 어느 대도시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건물과 도로, 강과 공원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건물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 우정으로부터 가족을 만든 여성들, 제 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품어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파리는 익숙한 광경과 소리로 저를 환영했어요. 제 아파트는 이제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비어 있었죠. 일주일 안에 저는 한국어 책을 주문하고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신청했어요. 제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새 사진을 놓았어요. 미혼모 센터의 정원에 있는 클레어, 마리, 그리고 저의 사진이었죠. 한국에 있는 제 가족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3달 후 저는 마리의 첫 한국 명절을 위해 서울로 돌아왔어요. 클레어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아기는 화려한 캐리어에 매달려 그녀의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할아버지. 그녀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손녀에게 우리 두 언어로 모두 말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저녁 센터에서 열린 축하 저녁 식사에서 저는 클레어의 한국 가족이 된 여성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딸이 그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쉽게 언어를 바꾸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마리가 사랑하는 팔에서 사랑하는 팔로 전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어디에서나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제 옆에 앉아 제가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딸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이해로, 판단에서 받아들임으로, 한국을 이상하고 위협적인 곳으로 보는 것에서 제 손녀의 고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다리는 양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를 걸을 수 있어 감사해요. 밖에서는 서울이 분주한 속도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클레어는 처음에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지금 같은 도시에서 그녀는 연결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찾아온 사람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가족에 대한 더 넓은 정의, 집에 대한 더 큰 의미,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